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공모가 마무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천과 관련된 내부 잡음들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고 초박빙의 선거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쟁점,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태안 신두리 사구의 신비로운 풍광과 함께 봄꽃들의 향연을 만나보고 지금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태안의 별미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네,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6살짜리 아들은 그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숨졌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밤 8시쯤 이곳에 사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6살 난 친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친모 A씨는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20여일간 외출했다가 지인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어 지인이 아동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동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음식도 혼자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동은 굶어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왜소한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했고 한 달 전 이혼했습니다. 또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서울의 또 다른 지인의 집에 아들과 함께 머무르기도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지인의 학대 신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금수도 자기 입에서 낳은 새끼는 돌보고 지키는 게 이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경찰 진술에 따르면 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한 달에 나오는 55만 원에 전 남편이 주는 달마다 주는 그 양육비까지 더하면은 약 100만 원 좀 안팎이 되는데요. 이 돈으로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면서 살기에는 조금 빠듯했다. 그리고 키우기 벅찼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 비정한 선택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네. 말 못하는 이 중증 장애 아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20여일씩이나 전국을 이제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픈데 도대체 이 엄마는 20일 동안 뭘 한 걸까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모텔을 전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술도 한 잔 마시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피의자 진술이 맞는지 하나하나 동선을 추적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그 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방황하면서 돌아다닌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의 모텔을 전전하는 동안 아이는 집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이 생각이 분명히 났을 텐데 자기가 더더구나 키웠던 아이라면은 자기 친자잖아요, 그죠? 네, 생각이 안 났을까요? 네, 딱히 아이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보호시설이나 장애시설에 좀 맡기거나 할 수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위탁을 이렇게 시도했거나 전화를 한 내역 같은 건 아예 없었고요. 아이가 혼자 남았다는 신고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네. 네, 또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에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오는 연락, 그 연락에는 아이와 잘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인 건데요. 네.
네, 뭐 심지어 그 경찰과의 면담 일정이 지난달 31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뭐 자신이 뭐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 이렇게 속이고 미루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아이의 친부죠. 전 네.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했는데요. 아이를 뭐 보고 싶다. 그래도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전 남편의 말에 다음에 와라. 뭐 지금은 시간이 안 된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다 했을 때 아이를 봤다면은 아이가 이렇게 숨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핑계를 대면서 못 보게 했다는 거는 정말 저는 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학대 정황도 있고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상담도 해왔던 걸 봤을 때 혹시라도 관련 기관에서 직접 집을 방문했다든지 조금 더 치밀하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참 그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뭐 관리 대상에 있다면은 네. 한 번쯤 더 의심해보고 한 번쯤 더 들여다보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산시나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두 차례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만나서 면담을 진행한 거고요. 실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정 방문에 의한 그런 면담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그동안 면담에 잘 응해줬고 뭐 전화도 잘 받아서 면담 연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큰 의심 없이 일정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다만 학대 정황이 있었던 만큼 한 번만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라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은 많잖아요. 뭐 요즘 영상통화도 뭐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가정의 위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가정 방문도 하지 않고 뭐 상담을 했다는 게 좀 얼핏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엄마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제 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궁핍한 게 뭐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양육비도 있고 또 기초생활 수급비도 나올 거고 또 중증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아마 지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조금 지원되지 않았나요? 네, 뭐 중증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도 물론 있고요. 네. 장애인을 위한 뭐 지원 수당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대부분 신청이 안 돼 있었습니다. 뭐 잘 몰랐다, 뭐 이렇게 엄마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심지어 아동 학대 면담을 하러 온 지자체 이제 담당자들이 보다 못해서 뭐 장애인 복지 카드도 만들어주고 또 뭐 발달 장애 전담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연결해주기도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장애인 부모라도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사실 정부나 또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20일 동안 외유를 하면서 지인과 함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결국 지인이 이제 이 아이의 사망 사실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지인이 혹시 어떤 분인지 어떤 관계 있는 분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신고자인 지인이 누구고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선 뭐 경찰도 뭐 개인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잘 확인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가 나갈 땐 혼자 나가고 네. 돌아올 땐 지인과 함께 돌아온 것으로 미뤄볼 때 이미 엄마는 아이의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예견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혼자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뭐 실제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것도 지인이고요. 또 신고로 한 네. 것도 지인이고 심지어 전 남편에게 이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린 것도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됩니까? 네. 금요일인 15일이죠. 네. 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그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뭐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다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을 벌인 일인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구형과 선고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된 데 대해서는 정말 참 유감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례는 어떻게 잘 치러졌습니까? 네, 뭐 1차 부검 이후에 유가족들에게 시신이 인계됐고요. 장례는 뭐 치러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취재 기자의 솔까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뭐 이런 비정한 범죄를 모두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가난을 방패 삼아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엔 너무 큰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또 제도는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사망을 막기에는 너무 헐거웠습니다. 관계기관도 괜찮다는 말만 듣고 괜찮다고 믿지만 말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모레가 고구인데요. 예, 고구 때 비가 오면은 풍년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풍년 소식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고구 때 비 소식만큼 반가운 레트로 뉴스는 어디로 가나요? 네, 오늘은 그 아주 드넓은 네. 서해 바다를 품고 있는 우리 고장 태안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태안이요? 네. 태안하면은 뭐 해수욕장도 많고 또 서해안에 뭐 보석 같은 곳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사진 보시면 나오는 곳이 태안의 자랑, 네. 원북면에 있는 태안 사구입니다. 신두리 사구요. 신두리 해안 네. 사구. 네. 네. 지금 보시면 마치 파도에 휩쓸린 고모래 또 바람에 휩쓸린 모래가 네. 마치 그 이국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네, 이제 물결 네. 모양을 이루고요. 뭐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뭐 화성의 표현 같다고 할까요? 네네. 그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사구입니다. 모래 네. 언덕이죠. 네, 그래서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성 과정, 형성 과정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안 사고가 하마터면은 뭐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가 네. 2001년도에 이제 제가 현장 가서 썼던 기사인데요. 아, 당시 가보니까 사고에 대해서 개발이냐, 네. 보존이냐, 그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는 저기에 별장, 뭐 펜션, 상가를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종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저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보존 쪽에 힘이 실려서 사고가 엄청 넓어요. 그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북쪽으로 보존이 됐고 그해 11월에 이제 안면도 신두리 사고가 태안 신두리 사고가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 기사로 인해서 상도 받으셨죠. 네,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기진 기자 덕분에 해안 사고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았나. 그건 아니고요. 아, 그 뭐. 환경단체들이 노력이 상당히 네. 많았죠. 네. 예.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원래는 뭐 사고가 훨씬 더 넓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은 튤립 축제 사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안면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꽃축제죠. 아. 봄마다 하는. 네. 저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안 국제 튤립 꽃 박람회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면도하고 꽃박람회가 인연은 20년 전 2002년도에 안면도에서 국제 꽃박람회가 열렸죠. 네. 당시에 참가자들이 방문객들이 72만 명. 어. 그러니까 태안 국민들이 지금 6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배가 훨씬 넘게 이제 많이 찾았죠. 그래서 저걸 계기로 오지였던 안면도가 네. 전국적인 명소가 떠올랐고요. 오죽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저 보시면 예. 인파를 피하려면 오후 4시에 오세요라고 네. 그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저도 저 때 갔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태안 세계 튤립 꽃 축제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개장 직전에 태안 국제 네. 튤립 꽃 박람회 거기를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신두리 사고와 함께 지금 아니면 드실 수 없는 그런 태안의 별미 소개해드립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20년 전 여기 취재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정말로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보시면 태안의 신두리 사구라고 이야기해서 알 것 같이 딱 보면 외국의 어떤 모래사막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바닷물 안의 모래가 해풍에 실려 바닷가에 쌓여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을 해안사구라고 하는데요. 빙하기 이후 약 15,000년에 걸쳐 바람과 모래가 빚어놓은 걸작입니다. 그 사구라는 게 모래 언덕이란 거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바람으로 밀려온 모래가 엄청 고와요.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부드럽고 좋네. 정확히 따지면 21년 전이죠. 2001년도에 제가 여기 취재하러 왔을 때는 뭐 펜션도 생기고 뭐 공장도 지으려고 하고 그때 당시는 사구의 가치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한적이나마 보존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때 기사로 이제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제가 기자상을 받았는데 사구를 지키는데 이제 나름대로 일조를 한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신두리 사구에 이어 태안의 또 하나의 비경을 찾아 이동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안면도는요 진짜 충남 중에 오지 중에 오지였죠. 근데 그때 2002년도죠.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하면서 안면도가 이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이제 막 우울해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이제 대체해 주자. 그래서 꽃도 이제 많이 심었고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게끔 이제 모든 이제 만발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좀 튀었네. 야, 튤립, 하얀 튤립이네. 이것이 지금 현재 좀 잎이 좀, 꽃이 좀 피고 있는데, 한 4, 5개월 전에 네덜란드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땐 잎이나 이 꽃이 있는 게 아니고, 뿌리, 구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운 건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정말 이것이 이제 화려하게 쫙 오르면서 이제 활짝 피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요. 흩날리는 꽃잎은 쌓여가고 수국은 잎사귀가 깻잎처럼 생겼네. 봄날 태안의 하늘과 바다는 꽃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맘때 놓쳐서는 안 될 별미를 만나러 가봅니다.
잡내미 나네. 제가 지금 아니면 못 먹는 음식 그걸 먹으러 왔습니다. 실치인데? 실치. 네, 실치 무침입니다. 실치 무침.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실치죠. 네. 실치를 무친 것이 이거네요, 그죠? 예. 이게 몇 마리야 도대체? 실치는 물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만 드실 수 있고요. 네. 드실 수 있는 시기도 3월 중순에서 4월 말 정도까지만 회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안에서만 잡히는 네, 거고. 이쪽에서만. 네. 그리고 보니까 이거 뭐 당면 삶아서 뭐 검은깨 뿌리는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안에 아직 내장이 이렇게 없을 때는 쓴맛이 네. 없어서 그때만 회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부터 한번 궁금하네. 씹는다기보다도 그냥 새끼라 그냥 넘어가요. 치어. 쑥갓하고 이게 뭐 깻잎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여기는 쑥갓을 넣는구나. 양념 때문에 그런 걸 모르도 달큰한 맛이 있어요. 쑥갓의 쌉쌀한 맛과 그 마지막에 씹히는 실치의 미끈미끈하면서도 약간 짭조름하고 비릿한 맛. 이걸 찾아서 이 멀리 산까지 이게 비릿한 맛이 있고 생물이어서 어린이들은 뭐 먹을까 했는데 어린이 손님도 꽤 있어요. 이 국수에 이거 생선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어린이들 모습 많아요. 나 혼자만 먹으니까 싫지? 싫어. 너무 썰렁했나요? 이번엔 갑오징어 물회. 이 물회가 예전에는 여기 없었어요. 포항에 물회가 있으니까 이쪽도 안 만드는 것 같은데 갑오징어 좀 봐요. 아주 듬뿍 들어있네. 갑오징어. 살집에 이빨이 딱딱 박히는 그 쫀득쫀득하고 달큰한 맛. 해안 지역에 오면은 간장게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간장게장은 밥을 부르는 도둑이고 이거는 말이에요. 실치하고 이거는 술을 부르는 술도둑이네. 드디어 음식 맛을 느끼겠군. 4월의 바다는 진짜 풍성하거든요. 갑오징어, 실치뿐만 아니라 바지락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와보니까 갈매가 끼룩끼룩하고 바닷바람이 싹 들기도 하고 거기에 제철 음식까지야. 역시 4월의 바다는 풍요롭다. 수만 년 바람과 모래가 빚은 대자연의 신비가 있고 1년 중 오직 지금만 허락하는 실치해와 아름다운 봄꽃까지 풍요로운 고장 태안에 봄이 왔습니다.
요즘 유행어로 안구 정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드넓은 사구를 보고 또 화사한 꽃들을 보니까 정말 눈이 맑아지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신들이 네. 사구는요. 그 푸른 하늘과 바다가 사구와 어우러져서 정말 뭐 액장 없는 풍경화 그걸 연상케 하고요. 그 영상이 또 나왔지만 지금 실체는 네. 사실 끝물이에요. 아. 하지만 지금 가보시면 뭐 도다리, 꽃게, 바지락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그 갑오징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꽃박람회는 이제 5월 9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한번 가보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다음에 박람회 튤립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은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마치 하얀 팝콘이 하늘을 덮은 듯 전국 각지에 활짝 핀 벚꽃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벚꽃 군락으로 유명한 계룡산과 대청호 등지에도 벚꽃이 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봄비가 지나는 자리에 꽃비까지 후두둑 내리면서 벚꽃 엔딩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누리꾼들 반응, 이보다 더 러블리할 순 없습니다. 벚꽃 봄소풍, 이보다 완벽한 봄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벚꽃 축제도 꼭 꽃비가 내리며 맞는 벚꽃 엔딩, 설렘 가득한 계절이여 안녕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봄, 사랑, 벚꽃, 사람을 참 설레게 하는 단어들이죠. 비록 봄비에 벚꽃은 이별을 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첫사랑 같은 이 기억은 참 달달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공주하면 교육의 도시이자 독립운동의 고장이죠. 지난 12일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정문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주 독립운동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주 영명학교는 유관순 열사의 모교로도 잘 알려진 곳인데요. 공주 영명학교의 역사와 100여 분이 넘는 공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공훈 자료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당시 독립운동가의 복식 체험과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공주의 독립운동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 누리꾼도 자부심 뿜뿜인데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제 선배라니까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오랜만에 세금이 아깝지 않네요. 이런 곳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공주 지역 독립운동의 가치를 폭넓게 알리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가지며 슬픔의 바다와 마주했고요. 전국 각지에서도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로 어제의 일처럼 그 아픔과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세월호 침몰 사고. 누리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무뎌지지가 않네요. 지금이라도 거짓말이라고 말해줬으면 우리가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편히 쉬고 있기를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던 우리가 그날을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겠죠. 이어지는 이슈 토론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예, 6일 지방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천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이제 개혁 공천을 외쳤지만 전국적으로 내부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쟁점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육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일 지방선거 공천 신청이 이제 마감되면서 후보 선출을 위한 각 정당 내
예선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제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육 교수님, 네. 지난 4년간 지방정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민선 8기죠. 네. 2018년 7월 1일 날 이제 출범이 돼서 금년 6월 30일에 이제 끝나게 되는 민선 8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가 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욕과 큰 청사진을 그렸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현실화한다고 굳게 약속했고 또 의지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는 소위 그 국회도 다수당이 됐고요. 입법 권력까지 장악이 됐고 또 곧이어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안정적인 정치 토대를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속에서 지방 자치분권 또는 균형 발전이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네. 이제 이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대전시의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많이 그동안 좀 도시가 침체됐고 인구가 줄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민선 8기에서 해결해 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 전기를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시정의 구체적인 시정을 평가해봐도 뭐 실질적인 시민 참여라든지 또 네. 그 시의회의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민선 8기가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했지 않는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여건을 싶습니다. 잘 살리지 못한 것 네.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굉장히 중요한 민선 7기였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는 컸던 것 같아요. 기대는 컸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성과로 좀 이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했다, 미진했다 이런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시기하고 또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러 측면에서 그런 제약도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지난 4년간 네. 지방 정부가 이제 지방 정부라고 명칭을 붙일 정도로 네. 어떤 권력을 좀 지방으로 이양하는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자체가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고요. 이제 선거 얘기 좀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공천을 앞두고 후보의 뭐 능력이라든지 또 성과 또 뭐 이런 비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공천 과정부터 이 잡음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기준을 놓고도 좀 뭐 컷오프 논란, 박성효 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 어떻게 공천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뭐 아무리 공정한 공천을 한다고 네. 뭐 각 당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 특히나 이제 사천이라는 네. 그런 또 부분들도 좀 따라 붙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전은 박성효 전 시장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이 컸죠. 동일 지역 3선 그 낙선에 대한 부분들을 페널티로 강하게 적용받아가지고 이제 경선에 참여조차 못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고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김태훈 국회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에서 좀 이렇게 모셔오다시피 지금 출마를 하게 된 상황에서 타 후보들이 네. 그에 대한 또 반발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대선과 이어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시즌 2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어떤 공정성보다는 좀 전략적 공천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번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하면 예. 이제 9번째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91년 뭐 지방의회 선거까지 포함하면 네. 그런데
9번째 선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선거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천 기준이나 원칙의 문제는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은 문제는 공천 기준과 원칙이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정해놓은 거는 이건 큰 무리가 있는 거고 공정선거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일찍이 뭐 오히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선거 제도와 법은 갖추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늘 선거에 임박해서 공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이런 이제 불복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심지어는 그 이번에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1인 3선거구제도 엊그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한 정도입니다. 내일 모레 선거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비로소 뭐 시범 지역 뭐 11곳을 선정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뭐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할 때 선수들 뛰기 전에 경기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선수들은 뭐 뛰려고 하는데 이제 뒤늦게 경기 규칙을 정하는 그런 모양의 선거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현실의 지방선거는 돈도 많이 드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공천의 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여야 할 거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선거를 가지고는 민선 8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희성 교수님께서 사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이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윤심이 작용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지방을 떠나서 중앙 무대에서도 보면은 뭐 경기지사 뭐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또 강원지사는 또 황상무 전 KBS 앵커를 전략 공천하고 그 충남 같은 경우에도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 원래 원내대표 나가려는 분을 어떻게 보면 주저앉히고 이제 충남지사로 이제 모셔왔는데 후보로 이제 모셔왔는데 글쎄요 이런 사천 의혹 이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공천이 아닌 사천. 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지선을 차기의 그 어떻게 보면 본인 중심의 당권을 좀 개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박근혜계라든가 MB계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뭐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본인 중심의 일단의 어떤 지선에 출마를 시켜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하려는 게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죠. 김은혜 대변인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던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는 그 홍준표 의원을 좀 푸시하는 형태의 그런 구도를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우호적이었던 원희룡 지사는 또 장관에 입각시키는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선의 어떤 하나의 지역구의 당선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좀 큰 틀에서의 당을 좀 본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좀 느껴집니다. 개편하는 신호탄으로 본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심지어 이제 기초의원들도 지금 반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마음대로 이렇게 뭐 공천 개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그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문제가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그 여전히 지금 공천 문제를 놓고서는 공천 비리, 뭐 공천 헌금,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그 원인은 우리 지방선거가 지난 2018년 선거도 이른바 산무선거라고 그래요. 지방 이슈가 없고 자질 검증이 없고 공약 경쟁을 하지 않는 이 지방선거의 3대 핵심인데 그 기능이 생략된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게 그 유권자들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당 공천제에 입각한 지방선거가 정당 공천제로 인한 성과보다 폐해가 훨씬 많다. 그런 점에 이제 우리 유권자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불신하고 냉소주의를 갖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도 지방 이슈는 실정이 되고 중앙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할 겁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뭐 검수 완박이라든지 네. 또는 뭐 이제 그 장관 뭐 청문회 문제라든지 또 정권의 뭐 안정론, 정권의 견제론 이걸 가지고 정당 본위에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 공천은 묻혀가지고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채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면 아, 이게 우리가 잘못 뽑은 거 아니냐,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정당 공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방선거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지방선거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혹시 어떻게 전망 좀 하십니까? 글쎄요. 물론 이게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제 정권 평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여당이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가 0.7%의 박빙의 선거로 끝났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대권의 연장선에서 치루어진다고 본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안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공천 잡음 없이 제대로 된 인물을 정당이 공천으로 내놓느냐, 좋은 상품으로 유권자에게 내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공천 잡음, 사천, 비리 문제 이런 것이 연루된다면 아주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외면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네. 아무튼 저는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선거를 하느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입니다. 언론. 그동안에 언론이 이 지방 이슈를 가지고 공약 경쟁을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언론은 주로 후보들의 인지도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 몇 프로에 뭐 지지도도 아니죠. 인지도죠. 그걸 가지고 지금 정당이 모든 공천이나 뭐 이런 것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근데 지금 지역 언론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후보들의 자질 문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누가 좋은 공약, 누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놨는가를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언론의 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꼭 유념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예. 수성이거든요. 이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예. 4개 지난 지방선거 때 4개를 다 가지고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수성이냐 탈환이냐 이런 차원인데. 뭐 지난번에는 좀 기울어졌죠, 운동장이. 네.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대선에 2라운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전체 17개 광역 중에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유리한 지역구는 이쪽 경상 쪽 비롯해서 한 5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도 뭐 세종시 포함해서 이쪽에 5개. 그러면 7개가 남는데 7개가 이제 수도권하고 강원 지역이고 충청권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결국은 양당이 지선에서의 어떤 승리를 하려면 이 충청권에서 최소 4석 중에 3석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직들하고 다 붙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현직이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비현직들이 붙는데 이제 현직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가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문회 전국에서 어느 정도 또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좀 여론을 좀 유리하게 가져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 보통 이제 장관들 초기 보면 청문회에서 한 3명 정도는 좀 낙마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3명 이상 낙마시킬 수 있냐, 네. 예, 이 3명 이하로 낙마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흐름을 가져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떠올랐죠. 검수완박. 네. 예, 한동훈 검사장의 예, 법무부 장관 지명.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불리한 걸로 좀 느껴졌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게 균형이 또 맞춰주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이제 어떻게 또 새롭게 작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교수님께서 검수완박 얘기하셨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변수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검수완박을 가졌던 이런 균형추가 지금 좀 잡히는 느낌이에요, 양쪽 다. 네. 한쪽에서 좀 그랬다가. 근데 일단 먼저 그보다 앞서서 검수완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먼저 유 교수님께 좀 네. 여쭤볼까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뭐 전관 예우 문제 그리고 정치적 편향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으로 일환으로 또는 마무리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시기나 그 과정이 그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권 말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시간을 군사작전하듯이 못 박아놓고 그 시기까지 총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입법화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국민들이 조금 이 과정이 결국은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에 그러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을 경우에 그 비대해진 경찰은 또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또 그 사이에 소위 6대 범죄는 그러면은 증발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그 대안 또 그거의 보완 방법이 뚜렷하게 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거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안한 이제 상황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이것이 결국은 현 정치 세력의 부패와 비리 문제를 덮으려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 집권 여당이 지금 이 현 집권 여당이 그런 문제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해소하고 정말 검찰 개혁의 진정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이거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자칫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 검수완박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재명 살리기에 대한 그런 프레임들이 씌워져 있어서 악재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무수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건 이전에도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다수가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검찰 개혁이 있어서 네. 검경 그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그게 한 1년 반 정도 왔는데 이제 그게 정착이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6대 범죄까지도 네. 이제 수사권을 좀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로드가 짜여져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지금 이 정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무회의 5월 3일 날 통과를 시켜가지고 완전 박탈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매일매일 기자회견을 하고 반박을 하는 여러 가지 액션을 하는 걸 볼 때 어느 그 공무원 집단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국민들도 가만히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검찰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저렇게 반대하고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변수가 윤석열 당선인은 그 처음에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국민들 그 먹고 살 것만 생각하겠다 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내정하면서 선전포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또 향후 글쎄요, 좀 내다본다면 제가 생각컨대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아마 정면 돌파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우리 그 법무 행정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그 불상사를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뭐 검찰 출신이고요. 또 한동훈 검사는 그야말로 같이 수사를 했던 같은 동료 후배고 그래서 그런 그분을 아마 그 법무부의 총수로 내정을 해서 이 정면 돌파를 하자. 이 혼란한 사법 문제를 형사 소송의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자 이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임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 신정부는 지금 국민 통합 그리고 여야 협치를 해야 하는 그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랑 속에 빠져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국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리더십이고 또 새 정부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매듭 짓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향후 국정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전. 예. 앞으로 이제 어떤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그 검사장 인사는 그 이야기를 좀 뒤엎는 자기한테 충성한 인물을 장관을 시키는 뭐 또 능력 위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영어 잘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뭐 이런 말들이 과연 이게 정말 본인이 이제까지 하셨던 인사의 원칙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파격 인사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언론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선인만 이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인사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검찰과 검찰 권력과 법무부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방선거에 저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크리에이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